이번에는 아관 파천 이후에 손탁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손탁은 고종을 뒷바라지하면서 어려움 없이 지내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종에게 커피를 올렸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힘을 배경으로 한 고종은 일본의 간섭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고종의 국정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탁은 이 무렵부터 고종을 더욱 가깝게 시종하게 돼서 인용하겠습니다. 손탁은 안내자 없이 언제든지 황제를 아련할 수 있었다. 왕실 출입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이 됐다. 숭실사학회의 한 논문 내용입니다. 아관 파천을 성공한 뒤에 고종은 이 사건에서 손탁의 활약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1898년 3월에 손탁의 사제에 서양식 벽돌 건물을 지어주었다. 손탁은 이를 호텔식으로 개조했고 서울에 오는 외국의 국빈들은 주로 여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서울 방문이 빈번해지자 방 5개로는 협소하게 되었고 이에 고종은 왕실 재정으로 이를 확장해 주었다. 1902년 10월에 2층으로 된 서양식 벽돌 건물이 준공되는데 이렇게 된 이야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배려를 받은 손탁이 이 시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숭실사학회의 기록을 더 보겠습니다. 외국 관계자가 고종을 접견하는 데는 손탁을 통해야 했음도 이 논문에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인용합니다. 손탁은 고종과 한국의 황실 및 정부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손탁은 황실의 주요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했다. 손탁이 특히 내장원경 이용익을 후원한 것은 중립외교 노선과 근대개혁에 대한 공감 때문이었다. 손탁은 프랑스와 독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했다. 그 같은 그의 어학 능력은 한국 황실의 외교에 개입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이후 손탁은 고종의 외교를 지원했다. 여기까지 인용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이용익을 근대개혁을 추구했다고 하면서 그의 중립외교 노선이 한국에 유리했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용익은 대표적인 친러파이자 반일파였습니다. 친러 정책과 중립 노선은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아는 바입니다. 이용익은 고종이 그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게 할 정도로 신임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로 미뤄보면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시기 이전까지 고종의 친러 행보와 국외 중립 선언에 손탁과 이용익 두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작용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탁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손탁은 1905년 러일전쟁 막바지인 8월에 대한제국 황실을 떠나서 유럽으로 갔다가 1906년 3월에 한국으로 귀환했습니다. 그의 부재 중에 그가 하던 황실 연회 등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했던 독일 여성 엠마 크레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회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이 손탁의 비중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고종 황제는 아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공사의 친척이자 당시에 이미 나이가 제법 된 손탁 양을 알게 됐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고마움을 느꼈다. 손탁 양은 이렇게 조선의 황실에 있게 되었고 여성으로서 탁월한 외교술을 무기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지위에 올라 어떤 의미에서는 무제한적인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국가들 간의 관계가 손탁 양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정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 정부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빠르고 확실하게 받으려 하는 사람은 그녀를 찾았고 그녀가 개입하면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밖에 난 사람은 각오해야 했다. 그녀에게 필적할 인물은 맥리비 브라운이었다. 젊은 외교관이나 고위 관료 등 사람들은 그녀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는데 괜찮은 식사와 훌륭한 와인,
프랑스산 최고 와인을 포함합니다. 아바나산 시가가 손님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인용입니다. 이 기록은 손탁이 왕궁에 들어온 경위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게 서술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받고 싶은 인허가에 있어서 가졌던 손탁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관료나 외국인 중에서 브라운만이 손탁이 함부로 하기 어려웠던 것을 짐작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손탁은 1906년 3월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고종과 정부에 미친 역할은 별로 의미 있는 것이 없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년도에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정부 주요 업무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간 손탁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숭실사학회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손탁의 유럽 여행은 고종의 명령으로 만국평화회의 여건 타진, 독일 황제와의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손탁은 베델의 반일 언론 활동도 지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와중에 고종은 어떤 정치 판단을 하고 손탁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던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국권 상실의 위기를 느낀 고종이 호머 헐버트 박사를 미국에 밀사로 보낸 것이 1905년 10월이었는데 손탁은 그 이전에 출발을 했는데 어떤 활용을 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손탁이 고종을 지원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특히 아관 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세력 다툼의 한가운데서 고종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손탁의 역할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고종의 친러 반일 노선에 손탁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였음이 틀림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손탁이 없었으면 고종의 노선과 대한제국의 앞길은 좀 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손탁이 대한제국에 끼친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손탁 얘기는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